우리가 1편에서 금속의 이제 기계적 성질, 플라스틱의 기계적 성질, 이런 것들 쭉 배웠었잖아. 그래서 이제 기계적 성질 배우면서 우리가 그 응력하고 변형률, 그 다음에 변형률 속도, 그 다음에 재결정 온도, 그 다음에 냉각 가공, 열감 가공, 그 다음에 어닐링, 열 처리, 담금질, 이런 걸 쭉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응력하고 변형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소재에다가 이제 힘을 주게 되면, 즉 부하를 가하게 되면 소재가 이제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다뤘던, 고차역에서 다뤘던 마이크로 스트레인이 아니라 몇 스트레인 또는 몇십 스트레인의 엄청난 변형을 우리가 열감 가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대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금속의 변형 공정에서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응력, 진변형률,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응력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 이제 소위 3축 응력 상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료역학에서 배웠던 그 1축 응력이 아니라 3축 응력 상태가 되고, 그런 3축 응력 상태에서 응력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동응력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초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제2편에서 다루는 게 이제 그 소재를 그 가공해서 결국에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가공 공정 기술을 우리가 다루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제 1차 가공, 2차 가공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 가공은. 그래서 이제 1차 가공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조 공정 우리가 배웠었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소송 가공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가공의 대표적인 거지. 왜 우리가 이제 1차 가공으로 구분을 지은다고 그랬냐면, 주조 공정이나 소송 가공 공정은 파이널 프로덕트로 사용될 수는 없거든. 결국에는 그 파이널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는 정밀도 확보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1차 가공에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정밀도를 결국에 절삭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정밀도를 확보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가공의 대표적인 거, 그걸 이제 소송 가공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할 거야. 소송 가공 공정은 지금 크게 구분하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써놓은 것처럼 벌크 디포메이션하고 시트 메탈 포밍, 크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 우리말로 하면 부피 성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판재 성형이라고 부르거든. 부피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위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최적을 갖고 거기에다가 이제 변형을 하고 시키면 어떤 평면에서의 변형이 아니라 어떤 입방체 내에서의 디포메이션이 일어나서 우리가 1차 가공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피 성형이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 대표적인 공정이 이제 롤링, 포징, 익스트루전, 드로잉, 우리말로 하면 이제 아변이 되지. 이건 단조가 되고, 얘는 이제 압출이라고 우리 불러. 플라스틱에서도 익스트루전을 우리가 다뤘었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드로잉, 인발이라고 불러. 그래서 앞으로 4개의 섹션으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부피 성형 공정을 이제 배울 거고, 5번째 섹션에 가서 우리가 소위 이 시트 메탈 포밍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밴딩, 쉬어링,
뭐 이런 것들을 합해서 보통 이제 스탬핑이라고 하고, 결국에 딥드로잉도 일종의 이제 뭐 밴딩에 그 포함을 크게 시킨다고 하면 스탬핑 공정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거든. 그래서 시트 메탈 포밍을 다른 사람들은 또 그냥 통상적으로 스탬핑 공정이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세분화해서 이제 굽힌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전당 공정, 그 다음에 딥드로잉 공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수 공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아변 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아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결국에 용광로, 용선로 또는 전기로 등을 거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재선 공정, 재강 공정을 거치면 주강이 됐든지 주철이 됐든지 걔네들의 또는 이 여기서 이 아변을 다룰 때는 꼭 이 스틸과 아이언뿐만이 아니고 뭐 알루미늄 합금이나 뭐 마그네슘 합금이나 뭐 이 여러 가지 동합금이나 뭐 여러 가지 금속들 걔네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금속 소재를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섹션을 갖게 그러면서 굉장히 두꺼운 그런 후판 구조로 가지면 그 슬랩을 연속 주제에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역시 재선재강 공정에서 단면이 이제 정사각형이면서 그 크기가 30cm by 30보다 작은 경우, 그 사각봉, 큰 사각봉 형태인 걸 빌렛이라고 우리가 연속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이 정사각형이면서 30cm, 30cm 그 이상 되는 그런 그 인곳의 형태로 연속 추조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블룸이라고 그래. 이런 슬랩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판재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지.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소위 밀가루 반죽을 롤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 국수 만들 때 이렇게 이제 아변 같은 걸 하잖아. 예를 들면 그런 식이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냉형 강판 만들 때 이렇게 슬랩으로부터 이렇게 롤링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판재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소위 우리 고주파 처리할 때 배웠는데 고주파 용접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이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슬랩으로부터 우리가 좀 두꺼운 여기 이제 스트립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시트라고 부르는 거고, 플레이트라고 하는 건 그 시트는 보통 이제 두께가 6mm 이하를 시트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6mm 이상 좀 어떤 거를 판재, 그래서 플레이트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 만드는 거는 이제 슬랩으로부터 아변을 통해서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빌렛을 가지고 이 아변로를 이렇게 평탄한 그 단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이 모양을 만들지, 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을 만들어서 우리가 빌렛으로부터 어떤 그 바나 이런 봉들을 만들 수 있지. 이런 환봉, 이런 라드, 이런 바들을 만들 수 있지.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환봉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아변로를 이런 식으로 이 레디알 하중을 받게 하면서 아변로를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이 봉이 빨려 들어오지. 그 다음에 이런 레디얼 방향으로 하중을 주게 되면 그 센터 라인, 소위 인장응력이 생기면서 이 캐비티가 만들어져. 그때 그 캐비티 속에다가 맨드레를 쑤셔 집어넣어. 그러면서 롤링을 하게 되면 파이프를 또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이 라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성형을 하게 되면 또
두꺼운 그런 어떤 이 파이프류들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바를 이 롤링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인발이라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와이어를 우리가 또 만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블룸을 가지고 롤링을 하게 되면 건설 기자재로 굉장히 많이 쓰잖아. 뭐 H빔 또는 뭐 I빔, 그 철도 레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이런 공정을 우리가 이제 아변 공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대표할 수 있는 공정으로 예를 들면 플레이트를 만드는 공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지금 요게 롤이야. 여기 롤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롤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위해서 이제 생략을 한 거야. 이 부분은 이제 없애버리고, 요게 이제 소재야. 그래서 이제 소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쪽에서 보면, 요게 이제 원래 원소재의 두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원소재 폭이고, 그리고 이제 원소재가 V제라는 속도로 이제 빨려 들어온다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서 그 소위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게 위에 롤, 이게 이제 밑에 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롤을 회전을 시켜. 그래서 롤을 회전시킬 때 롤의 속도는 우리가 VR로 우리가 이 명명을 하자고. 그래서 VR이라는 속도로 롤을 회전하게 되면 결국에 선 속도가 이제 VR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롤의 선 속도는 VR이고, 그 다음에 소재는 이제 V0로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에 이 두께 H0가 롤과 롤 사이에서 아변이 되면서 VF라고 하는 속도로 빠져나가겠지. 지금 뭔가 속도가 3개가 있었거든. 롤의 선 속도, 그 다음에 소재가 빨려 들어오는 속도, 그 다음에 소재가 아변돼서 나가는 출구 속도. 이 3가지는 다 다르지.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아변이 될 때 이 소재가 롤과 만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홀을 그리지. 즉 아변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압착이 되면서 요 롤과 이 소재 사이에 뭔가 이 만나는 경계 부분에서 속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속도 변화를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봤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요까지 한번 보자. 속도 V0로 여기까지는 V0라는 속도로 소재가 이동하겠지. 그 대신 일단 롤과 소재가 접촉하는 이 접촉 부분, 그때는 이제 V0겠지. 접촉 부분서부터 마찰에 의해서 이 녹색의 소재가 빨려 들어오면서 아변이 될 때 여기 롤과 만나는 이 부분에서의 선 속도는 변하겠지. 어떻게 변하지? 점점 빨라지겠지. 이렇게 빨라지지. 게다가 어떤 점, 여기 지금 이 점 찍어 놓은 게 있잖아. 이 점에서는 어떻게 돼? 롤의 속도 VR과 소재가 이동하는 속도, 그 V가 같아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면서는 어떻게 되지? VF 출구 속도가 제일 빠를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의 롤과 맞닿는 이 부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VF가 되겠지. 그래서 그 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요게 요 점을 우리가 중립점이라고 그래. 즉 롤과 소재가 이동하는 속도가 같은 점이다. 그래서 중립점의 앞에 부분에서는 소재는 어떻게 돼?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중립점을 지나면서부터 소재는 롤의 선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바꿔 얘기하면 중립점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재가 롤과 접촉한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속도차가 생긴다는 얘기는 소위 스크러빙이 생긴다는 얘기야. 바꿔 얘기하면 미끄럼이 일어난다. 바꿔 얘기하면 마찰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찰열이 굉장히 발생하겠지.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여기서 이 마찰열이 없다면 이 소재가 소위 아변 속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롤이 이 소재를 마찰력을 가지고 빨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 아변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롤을 가지고 우리가 소재를 압착해서 우리가 아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롤에서 F라고 하는 힘으로 내리누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리누르는 힘만큼 롤과 소재가 부착한 이 컨택되는 이 부분에서 또 반발력 F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롤과 소재 사이 여기에 마찰 계수가 μ라고 하면 당연히 마찰력이 이런 방향으로 μF만큼 생기겠지. 노멀한 방향에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려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변을 살펴봤는데 이 아변 공정이 보면 보통 이제 폭이 넓단 말이야. 모에 비해서 이 두께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로 변형은 어디서 많이 일어나지? 길이 방향으로 많이 일어나면서 길이 방향으로 늘어나면서 높이가 줄어드는 그게 아변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변을 하게 되면 슬립이 일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출구 속도, 그 다음에 중립점의 속도를 빼서 롤의 속도를 나누면 그걸 우리가 전방 미끄럼이라고 그러지. 미끄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출구 속도가 빠르다, 롤의 속도보다, 그러면 전방 미끄럼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설계해야 될 게 뭐지? 결국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공정을 설계하고 필요하다면 아변 공정을 설계한 다음에 아변 공정을 그 장치를 설치하는 일을 메케니컬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미리 이미 아변 공정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아변을 최적으로 하기 위한 아변 조건, 즉 롤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H0에서 HF를 얼마만큼 그 단면의 높이를 줄일 것이며 그 다음에 소위 아변 공정을 할 때 롤의 다이아메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여러분이 또 설계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변 공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어떻게 응력이 발생해서 아변이 이루어지는지 아변 공정의 역학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아변 공정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우선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높이가 H0에서 HF로 줄어드니까 결국에 당연히 이 높이 방향으로 응력이 발생하겠지. 그 다음에 높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미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소송간공 공정에서 변형이 일어나더라도 최적의 변화는 없다. 우리가 즉 incompressible flow가 이 플라스틱 플로우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면 결국에 H0에서 HF로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VF가 빨라진다고 그랬으니까 판재가 빨려 들어오는 속도 V0에 대해서 이 소위 출구 속도 VF는 더 빨라지겠지. 바꿔 얘기하면 길이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향으로는 또 변형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아까 이런 방향의 변형, 응력,
이런 방향 병행에 따른 응력이 생긴다는 거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W0 이 폭도 사실은 조금 변화가 될 수는 있지, 그지?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응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에 아변 공정에서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응력의 변화는 삼중 응력 상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응력과 변형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해보려면 우리가 결국에 이 부분의 그런 응력을 해석할 수 있는 거버닝 이퀘이션, 지배방 정식을 유도해야 되겠지. 그래야 역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역학적을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솔직한 얘기로 삼축 응력 상태로 해석을 하려고 그랬더니 트라이액시얼 어널리시스는 뭔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 높이 H0에 비해서 원소재의 폭 W0가 지금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도 봐도 이거 대비 이게 한 5배 넘는 것 같지 않아? 폭이 굉장히 크잖아. 두께에 비해서. 자, 그렇다 그러면 H0가 HF로 바뀌면서 길이 방향으로는 늘어나는 것이 또 자유롭게 쫙쫙 늘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얘는 폭이 넓으면서 결국에는 늘어나는 영향이, 변화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거든. 만약에 그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응력 상태는 이 높이 방향, 수직한 방향과 이 수평 방향 두 개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해석할 때 이런 방향으로 잘라서 그 단면에서만, 즉 이 단면에서, 즉 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은 무시하고 이 방향과 이 방향에서의 응력만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이 길이 방향을 X방향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방향을 Y방향으로 하면 Y방향은 다 일정하다라고 그러면 단면 자른 데서 이 Z방향과 X방향만 생각하면 되겠거든. 그래서 그 평면 상태에서 응력을 해석해 보자. 그래서 3차원 트라이액시얼 그 스트레스 스테이트를 소위 이 플레인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게 단순화시켜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슬랩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요. 슬랩 메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슬랩 메소드를 이용을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립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앞에 부분, 슬랩 메소드를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높이 방향 이렇게 크게 슬랩을 잘라. 원래는 이 재료학적으로 하면 미소 면적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길게 슬랩 메소드 이렇게. 그래서 요 폭은 요 DX, 요 DX는 굉장히 작다고 보면 결국에 롤과 소재가 닿는 이 부분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의 슬랩이 요거야. 그러면 롤이 누르는 압력이 P겠지, 그지? 그리고 당연히 빨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를 빨아들이니까 요 슬랩의 윗면하고 이 면에 요 압력 곱하기 이 뮤만큼의 압력이 작용한다. 마찰 압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놈 때문에 결국에 이 슬랩이 변형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받는 응력이 시그마 X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받는 응력은 시그마 X 플러스 델타 시그마 X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의 두께를 H라고 한다면 변형이 일어나서 요 부분의 두께는 변형전의 두께는 요 부분보단 클 테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거든, 정력학적으로. 그 다음에 요 중립점 이후에 이 엑싯 리전에서 또 슬랩을 생각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정력학적으로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물림각이 알파고 슬립이 이제 생기는데 넌슬립 포인트인 그 뉴트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엔트리 부분하고 이제 엑싯 부분에 아변각이 P일 때
자유물체도를 이 엔트리 부분에서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거기로부터 이 포스 이퀄리브리움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거버니 이퀘이션이 이제 유도가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변 압력하고 이때 아변될 때 이 시그마 X하고 이 두 가지의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포스 이퀄리브리움부터 나오는 식은 이제 하나니까 엔트리 부분, 엑싯 부분 각각 하나씩밖에 안 나오고 언노운은 두 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이 있거든. 이렇게 이제 아변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변형이 없지만 이렇게 물리는 부분에서 물린각 알파에서부터 이 아변각이 0에서부터 알파까지 사이 구간에서는 시그마 X하고 시그마 P, 그러니까 압력 P에 의한 이런 수직 방향의 그 응력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아변각 P가 굉장히 작다고 하면 이 P를 시그마 X하고 수직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이 시그마 X하고 P를 주응력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면 평면 변형률 조건을 우리가 적용해서 평면 변형률 조건에서 우리가 항복이 일어나는 조건의 일드 크라이테리언을 도입할 수 있거든. 일드 크라이테리언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트레스카가 정의한 최대 전단 응력이 예를 들어서 그 항복 응력의 절반이 될 때 항복이 일어난다. 뭐 그런 조건하고 그 다음에 폰 미제스가 제안한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 그것이 즉 유효 응력이 이 시그마 Y에 같아질 때 항복이 일어난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어떤 한 가지 일드 크라이테리언을 적용한다면 엔트리 부분이 됐든 엑싯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의 그 포스 이퀄리브리움에서 나오는 방정식 하나하고 일드 크라이테리언에서 나오는 방정식 하나 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통해서 P와 시그마 X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면 변형률 조건을 적용하잔 말이야. 왜 그러냐면 먼저도 설명했지만 이 아변할 때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은 오픈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 폭은 이 아변 그 강제의 높이보다 굉장히 크거든. 보통 5배 이상이 되거든. 이 W0가 H0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 아변이 되면서 이 방향으로 늘어나는 것과 높이 방향으로 줄어드는 변형률은 크지만 이 폭방향의 변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해서 평면 변형률 상태로 가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평면 변형률 상태에서 그 폰 매지스가 제안한 그 전단 변형률 에너지 조건을 사용한다면 유동 응력이 이렇게 되거든. 항복 어떤 그 소재의 아변 소재의 항복 응력에 대해서 유동력이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 유동력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응력은 그 전단 변형률 에너지 조건을 적용한다면 주응력이 시그마 X하고 P니까 P 빼기 시그마 X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퀘이션을 가지고 이 이퀘이션과 함께 풀면 엔트리 쪽에서는 이 아변 압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엑싯 존 쪽에서는 아변 압력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여기서 H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 아변각 0에서 알파로 변하겠지. 이 아변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H 값은 소위 아변 후에 그 두께하고 아변 롤의 반경하고 그 다음에 아변각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나지고 이 H의 최대값은 이 P가 물린각 알파가 될 때 최대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엔트리 존하고 엑시 존에서 이제 아변 압력이 주어졌는데 이걸 자네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소위 호의 길이, 아변이 이루어진 접촉이, 롤과 소재가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 L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출구 쪽이 되고 여기 이제 입구 쪽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구 쪽이 되고 출구.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그 아변이 이루어지는 그 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엔트리 포인트의 아변 압력은 이렇게 그려지고 non-slip 포인트 중립점에서부터 exit 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압력이 그려지거든요. 이 두 개의 함수로부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마찰계수 뮤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변롤과 소재의 마찰계수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든. 결국에 아변 압력이 커져. 뭐에 따라서? 마찰계수에 따라서. 마찰계수가 커지면 중립점의 압력이, 아변 압력이 제일 커지는데 마찰계수 따라 커지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마찰계수가 커짐에 따라서 중립점의 위치가, 즉 non-slip 포인트, 그 뉴트럴 포인트가 입구 쪽에서부터, 출구 쪽에서부터 입구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이 H0에 대한 HF의 B가 50%일 때는 이렇게 아변 압력이 구해지고 10%인데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물림각이 작으니까 당연히 H0에 대한 HF 값이 작아지겠지. 물림각이 커지니까 H0에 대한 HF의 값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아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당연히 면압력은 커지지, 그지? 그 다음에 아변 길이하고 폭 곱하기 이런 아변 압력하면 전체적으로 압파력이 계산이 되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면적이 압파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 면적이 압파력에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결국에 압파력이 커진다. 왜 커지지? 결국에 아변량을 늘리니까 커지는 거거든. 이건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아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압파력이 커지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점에서 제일 크고, 결국에 중립점에서 롤이 소위 응력을 제일 크게 받으니까 그 중립점에서의 그 응력이 그 롤 소재의 항복 응력보다 작게 되도록 롤을 설계하고 제조한다면 아변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지.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니까 아변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롤을 서포팅 하면서 회전을 시켜줄 때 그 회전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어링을 설치를 하는데 결국에 그 베어링에 걸리는 힘은 뭐에 비례하지? 결국에는 이 압파력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압파력을 롤 머신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압파력을 줄여야 되겠지. 그 다음에 롤의 수명을 또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아변 압력을 줄여야 되겠지. 결국에 그 아변 압력을 줄이려면 어떻게 돼? 마찰계수를 줄여라. 또 한 가지는 뭐야? 압파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아변비를 줄여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지? 유동력의 크기를 줄여라. 이 YF는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열간 가공을 하면 냉간 가공에 비해서 우리가 크게 줄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 이 소위 아변 압력을 줄이는 방법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거든. 자, 지금 이게 이제 출구 쪽이고 이게 입구 쪽이야. 지금 여기서 컨택이 이루어지면서 아변이 되고 있지. 그때의 아변 압력이 이렇게 프로파일링 되어 있는데 이 압력을 입구 쪽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도록 할 수 있거든. 그다음 출구 쪽에서도 이렇게 내리도록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아변 압력이 원래 이렇게 걸리던 놈이
이렇게 걸리게 할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즉 마찰 계수가 일정하다. 그 다음에 롤의 반경이 일정한 경우에 우리가 아변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 마찰 계수가 변하지 않았고 롤의 사이즈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줄인다면 이 모양이 그대로 중립점의 위치가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이렇게만 내려오면 되잖아. 그 방법은 뭐냐? 즉 이렇게 되도록 하는 방향인데 결국에 아변이 일어날 때 소위 아변돼서 나오는 이 출구 쪽에서 잡아당겨 시그마 F로. 그 다음에 입구 쪽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뒤로 잡아당겨. 그래서 예를 들면 장력을 준단 말이야. 전방 장력을 주고 후방 장력을 줘. 그러니까 아변이 될 때 얘를 잡아다니고 얘를 뒤로 잡아다녀. 결국에 뒤로 잡아다니고 앞으로 잡아다니면 결국에 소재에 어떻게 되지? 이 부분에 시그마 B가 생길 것이요. 이 부분에 시그마 F가 생길 거람. 그러면 이런 그 압력이 시그마 B와 시그마 F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에 아변 압력을 줄이겠다. 즉 압파력을 줄이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전방 장력과 후방 장력을 주면 되겠다. 결국에 전방 장력하고 후방 장력을 주면 전방 장력하고 후방 장력을 주게 되면 이와 같은 플로우 스트레스가 걸리던 놈을 낮출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변이 원활하게 되도록 할 수 있고 결국에 아변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롤의 수명이 길어질 거고 전체적으로 또 압파력이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되지? 결국에 롤링 머신에 이 아변기의 수명이 늘어나겠지. 베어링의 부하가 적게 걸리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압파력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 함수를 통해서 구해보면 결국에 이 아변 판재 폭, 그 다음에 아변 압력, 그 다음에 결국에 아변 길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분할 수 있지. 그래서 엔트리 부분, 엑시 부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압력의 평균치, 그 다음에 롤의 폭, 롤에 걸리는 소재의 폭, 그 다음에 아변 길이. 근데 이 아변 길이는 우리가 구해 보면 결국에 롤의 반경이 루트 스퀘어에 비례하고 아변량의 루트 스퀘어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변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압파력이 커지지. 그 다음에 롤의 반경이 커지면 어떻게 돼? 압파력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 수식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아? 압파력을 줄여서 롤의 수명을 늘리고 그 롤 아변 기계의 수명을 늘리려면 롤의 다 반경을 줄여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변량을 줄여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아변할 때 압파력은 이와 같은 함수꼴로 나오거든. 그래서 이 함수로부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지. 압파력을 줄이려면 마찰 계수를 줄여라. 그 다음에 직경이 작은 롤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압파율을 작게 해라. 델타 H를 작게 해라. 그 다음에 유동력을 줄여야 되니까 냉감보다는 열감 가공해라. 그 대신 열감 가공하면 더 나쁜 점이 많잖아. 산화가 생기고, 그지?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응력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런 나쁜 점은 있지만, 일단은 이 F를 낮출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전방장력과 후방장력을 준다. 근데 전방장력하고 또 후방장력 줄이니까 시그마 B하고 시그마 F를 너무 크게 줘서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게 하면 어떻게 돼? 아변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적절하게 역학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아변 공정을 설계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압파량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H0에서 HF 이것이 보니까 이렇게 돼. 결국에 구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 R의 사이즈를 작게 해야 결국에는 이 압파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롤링 프로세스에서 보면
이 롤의 실제 롤 아변을 하는 롤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 그리고 그것들을 뒤에서 서포팅하는 롤들이 받쳐주는 그런 구조로 아변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이제 아변을 할 때 또 치명적인 문제들이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이제 아변을 할 때 2단으로 아변하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이게 구동놀이고 이게 종동놀이라고 한다면 소위 이 아변제 판재가 아주 정밀한 판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판재에 보면 예를 들면 판재 자체에 예를 들면 플래트니스가 정확하지 않고 소재의 또 기계적 물성치도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실제 아변롤이 돌아가고 구동하고 종동한다면 이 사이에 또 속도차가 없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에 보면 속도차도 생기고 이 아변 판재도 정밀하지 않고 표면도 또 거칠기도 서로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아변을 하면 이게 똑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플랫한 판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면서 또 이렇게 휘어지면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래트닝 하기 위해서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벨링 롤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이 스탠드들을 쭉 설치를 해서 우리가 반듯하게 아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플래트닝이 유지가 안 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센서를 부착을 해. 그 아래 위에다 센서를 설치하고 그걸 측정을 해. 플랫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측정을 해서 플랫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있는 롤들의 스피드를 상하에 있는 롤들의 스피드들을 제어를 해가지고 이게 플랫하게 펴지도록 하는 피드백 컨트롤을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얻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매뉴팩처링 프로세스의 자동 제어를 응용을 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해서 적용해야 돼. 그리고 아변이 되고 나면 실제 이렇게 굴곡이 있는 웨이비니스가 있는 그런 아변 결과가 나와. 또는 이 가장자리들이 이렇게 좀 파손이 된 또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이렇게 또 파손이 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디라미네이션 이런 그 결함들이 발생하거든. 이런 결함은 왜 발생하냐면 실제 이제 아변을 하게 되면 모니터를 지금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아변 롤의 길이가 있잖아. 아변 롤의 길이 방향으로 아변 압력이 작용하니까 결국에 베어링은 양쪽 끝단에서만 지지하니까 결국에 아변 롤이 이 롤의 길이 방향에서 봤을 때 디플렉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가장자리는 이 판재의 두께가 1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는 판재의 두께가 1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게 아변이 되거든. 그러니까 균일한 스트레인으로 이게 아변되는 게 아니라 이레귤러하게 가장자리와 가운데가 다른 그 스트레인으로 아변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 때문에 이렇게 우그러짐이 발생해, 웨이비니스가. 또 그 다음에 아변할 때 보면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스케일,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칠기, 이 연성이 고르게 일정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또 표면 특성,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또 아변롤 자체가 또 배럴링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장자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배럴링 때문에 표면 소재의 표면 결함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생겨. 그 다음에 우리가 인곳을 만들 때 연속 주조에서 배웠는데 소위 파이핑 현상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인곳 때. 그런 파이핑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 그 파이핑 현상들이 나중에 남아있다가 인장응력을 받으면 또 이렇게
디라미네이션이 돼. 아변 판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결함이 없도록 그러면 아변 공정을 설계하면 어떻게 되냐. 이 아변롤이 실린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다이아메터가 똑같은 실린더가 아니라 가장자리보다 가운데가 조금 다이아메터가 큰 형태로 만들어서 디플렉션이 있더라도 일정한 두께의 판재가 나오도록 그런 형태로 롤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 소재도 아변하기 전에 전처리를 통해서 표면에 묻어있는 이 어떤 찌꺼기들, 그 다음에 어떤 스케일들, 또 어떤 산화막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밀도를 좀 평평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변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변을 할 때 작은 롤을 쓸 때하고 큰 롤을 쓸 때의 차이점을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작은 롤을 쓰게 되면 결국에 압파율이 작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표면에서만 압축력을 크게 받으면서 아변이 돼. 그래서 이제 아변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방향으로 여기하고 여기에 압축 잔류력이 존재하게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변롤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깊숙한 부분까지 소위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 아변 후에 표면에 인장 잔류력이 존재하게 돼. 인장 잔류력이 존재하고 만약에 아변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면 이 판재의 원래 이 판재 소재에 표면이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끼어 있다거나 좀 불량하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기거든. 인자응력 때문에 디라미네이션이 생기거든. 근데 잔류응력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공경화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그 다음에 강도도 올라가고 소위 가공변질층도 좋아지면서 강도도 좋고 정밀도도 우수한 그런 그 아변 공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변을 할 때는 작은 롤을 갖고 해. 근데 작은 롤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롤의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롤이 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롤이 휘지 않도록 뒤에 서포팅이야.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 이게 이제 2단 아변이야. 구동, 종동 사이에 소재를 끼우고 아변한다. 예를 들면 이게 구동, 종동, 다시 구동,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3단 아변이라 그래. 자, 이거는 이제 4단 아변이야. 예를 들어서 아변기는 작지, 아변롤은. 근데 뒤에서 서포팅하는 구동롤, 종동롤들은 굉장히 크지. 그러니까 이게 디플렉션이 돼도 뒤에서 받쳐주니까 강성이 크니까 디플렉션이 안 일어나면서 또 아파율은 작게 하면서 R이 작으니까 아변력은 작게 하는 그런 아변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크게 응용을 해서 클러스터 아변기라는 게 이거거든. 클러스터를 형성한 거야. 실제 아변이 이루어지는 롤은 굉장히 작지. 근데 구동, 종동, 서포팅하는 롤들이 이렇게 뒤에서 받쳐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아변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아변롤이 보면 이제 평평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롤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H빔을 만들기 위한 그런 아변 공정인데, 원소재로부터, 플랫한 원소재로부터 바로 H빔을 만들 수는 없지.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다면 롤에 걸리는 이 아변력은 엄청 크겠지. 왜냐하면 스트레인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해야 되니까. 스트레인 양이 커지면 시그마는 K 입실론의 n승이기 때문에 시그마도 커지니까, 시그마가 커지면 결국에 아변롤에 걸리는 압파력이 커질 것이요. 그 압파력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 롤의 어떤 응력이 커지니까 파손될 수 있고, 또 rolling 기계에 압파력이 크게 걸리니까 rolling 기계도 망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재의 변형률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다단계로 우리가 아변을 해야 냉간이든 열간이든 우리가 그 아변로를 수명을 보장하면서 우리가 원만하게 아변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단계 아변을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간단한 소식을 가지고 한번 설계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 결국에 자네들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우선 아변 공정을 설계한다 그러면 어떤 소재에 어떤 방식의 아변을 할까? 그럼 그때 스트레인 양을 얼마로 해야 될까? 그럼 그 스트레인이 구해진다면 내가 시그마를 소재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겠지? 그 시그마가 스트레스란 말이야. 결국에 그 시그마에 따라서 P 값이 계산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P는 결국에 YF에 비례하는 꼴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변 압력을 구했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걸 보자. 요게 이제 아변 압력을 여기서 구했어. 그 다음에 요거의 단면적 하면 압파력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압파력을 가지고 이 아변호를 서포트하는 베어링의 강성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에 롤을 설계한 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단위 시간당 몇 미터로 이 아변을 할 것이냐. 그 벨로시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벨로시티를 설계하게 되고 압파력을 알면 결국에 뭐가 되냐면 파워가 계산되지. 그 파워를 안다면 아변기의 파워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변기의 파워를 설계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고려하고 속도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소재와 아변양을 고려해서 또 아변력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변기를 설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변기를 그 아변 공작기계라고 봤을 때 아변 공작기계를 설계하기 위한 파워 애널리시스를 여러분들이 수행해낼 수 있겠지. 그러려면 앞서 설명했던 슬랩 메소드를 써서 그 아변 압력을 구하고 그 아변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이 아변력을 구하고 그 구해진 아변력과 아변 압력을 통해서 롤을 설계하고 베어링을 설계하고 베어링을 또는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고려해서 아변 장치, 아변 시스템의 생산성과 아변기를 설계 제작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변에는 이 반지 모양의 링을 점점 압착하면서 링의 다이아메터를 늘려가는 이게 에지롤로 해서 폭은 늘어나지 않게 다이아메터만 늘어나게 이 두께를 얇게 해가면서 아변에는 여기 링 롤링 아변이라는 게 있어. 물론 여기에 이제 아변 롤에 그 단면을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링을 우리가 아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아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링을 가지고 뭐 미사일이나 로켓이나 또 항공기 구조물의 어떤 프레임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 프레저 뱃살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아변 공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사 또는 기어 전조 공정이야. 지금 요게 이제 공구강으로 만들어진 다이거든. 요건데 요 다이에다가 나사선의 모양을 우리가 공작기계로 만들어 놓고 결국에 다이이기 때문에 경도와 강도가 높겠지. 거기다가 소재를 집어넣어 요렇게. 그러나 얘를 고정시키고 다이를 한번 쫙 무빙하면 어떻게 돼? 나사가 새겨지겠지. 근데 보통 이런 나사 전조나 기어 전조는 콜드 워킹에서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산화가 되면 나사가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잖아. 그래서 산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콜드 워킹에서 나사 전조를 하는데 이런 그 나사 전조에 사용되는 이 금형을 특별히 다이스라고 불러. 다이에다가 S자를 붙여 다이스. 이 다이스를 이용을 해서 나사를 전조하게 되면 깎아내서 나사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지? 소재 손실이 없이 그 피치를 잘 맞추면서 골과 사안의 높이를 맞추면서 정밀하게 나사를 제작할 수 있고
특히 가공변질층이 우수하게 만들 수 있지. 즉 아변이 된 방향으로 나온 환봉 소재가 있다고 치자고. 그거를 다이스로 해서 또 스레드 롤링을 해서 나사 전조를 했어. 그러면 그 플로우 스트림 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전조가 되고 가공 변질층이 우수하게 되니까 강도가 높고 경도가 좋은 그런 품위가 좋은 그런 나사를 아주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겠지. 근데 물론 내가 나사가 뭐 굉장히 소량 필요하다, 대여섯 개 필요하다, 뭐 서너 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선삭 공정에서 스레드 터닝을 통해서 이렇게 나사를 깎아낼 수가 있겠지. 이때는 이제 스트림 라인들이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전조한 경우에 비해서 이 가공 변질층이 이렇게 우수하진 못하지, 그지? 그래서 좀 정밀하게 소량으로 만들 때는 우리가 깎아서 만들 수 있겠지. 그 좀 가공경화가 된 이런 이 전조 나사는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성질도 우수한 그런 나사들을 얻어낼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나사 공정을 우리가 이용하면 결국에 기어도 전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 스퍼 기어 같은 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헬리큐얼 기어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일종의 금형으로 이렇게 수나사로 금형을 만든 다음에 너트에다가 이걸 끼우고 돌리면 어떻게 되지? 나사 전조를 통해서 앞나사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나사가 싸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전조 공정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공정을 사용해. 환봉이 있어. 원래는 요 구멍이 없는 거야. 녹색으로 된 이 환봉에 아래 위에서 레디알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면 어떻게 되지? 압축응력이 걸리면서 이 중심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 레디알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레디알 방향으로 2차 인장응력이 걸려. 이 2차 인장응력이 세게 걸리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캐비티가 생길 수가 있거든. 자, 그렇다면 레디알 방향의 하중을 이렇게 원주둘레에서 가할 수 있다면, 즉 바꿔 얘기하면 이와 같은 판지 사이에 환봉을 놓고 얘를 왕복 운동을 시켜. 그러면서 레디알 방향의 하중을 가하면 결국에 캐비티가 동그랗게 만들어지겠지. 이런 과정을 이용하면 우리가 솔리드 바에서부터 파이프를 만들 수 있겠지. thick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응용한 게 이거야. 자, 아변 롤이 있어. 근데 이 롤에 대해서 이 롤을 스큐잉 시켜. 그러면서 회전을 하면 환봉이 쭉 빨려 들어오겠지. 그지? 자, 이거는 지금 이런 방향으로 스큐잉 시킨 거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생긴 것에다가 맨드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맨드렐의 버니싱 효과와 함께 이 캐비티가 동그랗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파이프를 롤링하는 작업을 만네스만 프로세스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만네스만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맨드렐을 사용해서 우리가 파이프를 제작할 수 있지. 자, 이제 단조 공정을 공부해 볼게. 단조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오픈 다이 포징이고, 다른 하나는 클로즈드 다이 포징이야. 오픈 다이 포징은 이제 우리말로 자유단조, 클로즈드 다이 포징은 임프레션 다이 포징이라기도 하고, 형단조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업세팅이라고 부르는 이 자유단조는 평다이 사이에 소재를 놓고 충격을 주면서 변형을 시켜서 어떤 제품 만드는 공정, 그런 걸 업세팅 공정이라고 그러고, 이게 다이가 물리게 되면, 서로 물리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공동부가 생기거든. 이 공동부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포징 하는 거를 다이 포징이라 그래.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기어를 우리가 이 형단조
를 갖고 업세팅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블로킹을 하지,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하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니어 네트 쉐입 포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형단조 하면 우리가 업세팅서부터 형단조를 같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베벨 기어를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단조를 하려면 이와 같은 프레스가 필요하고, 여기 지금 사람 보이지? 이게 굉장히 거대하잖아. 이게 유아 프레스인데 5,000톤짜리. 이렇게 거대한 프레스에다가 소위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제 금형을 장착을 하고 우리가 힘을 가해서 충격을 줘서 단조를 하지. 그래서 저런 프레스에 금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형단조 하면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커넥팅 로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열간단조, 냉간단조 공부하면서 내가 사진 보여줬었잖아. 이렇게 소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다이 사이에 소재를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다이 속에서 소재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구석이 되면 찢어지고 그러거든. 그래서 원활하게 우선 소재를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소재가 변형할 수 있도록 다단계로 우리가 포징을 하는데, 이와 같은 거를 이제 엣징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블럭 포징 한다고 그러고, 또는 러프 포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피니싱이라고 그러고, 이걸 트리밍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다단계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보통 포징을 수행을 해. 그러니까 포징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왜 못하지? 아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변형률이 굉장히 커야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변형률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그마도 크다는 얘기거든. 가공 경화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 이와 같은 금형에 결국에 걸리는 응력이 커지게 되고, 결국엔 금형이 깨지게 되고, 금형에 크랙이 가게 되고, 금형에 쉽게 마멸이 오겠지. 그러니까 금형의 수명을 보장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단계로 이렇게 하게 되지. 크랭크 샤프트도 마찬가지야. 블로킹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롤 포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변형이 그 하나의 큰 금형 속에 여러 부분의 캐비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캐비티 내에서 변형들이 잘게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찢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소재 배분을 우선 잘 해야 돼. 이게 롤 포징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블럭 포징하고, 그러니까 러프 포징하고, 피니싱하고, 그 다음에 트리밍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만약에 6기통 엔진에 들어가는 크랭크샤프트라고 그러면 결국 이제 메인 저널하고 이 핀 저널 부분들이 사계통의 경우에는 이게 서로 이 그 180도 이렇게 각을 이루잖아. 근데 90도, 180도 이렇게 각을 이루는데, 이 6기통 같은 건 120도 각을 이루거든. 그러니까 트위스팅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조 공정을 좀 이 순서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뭐 제강 공정이나 재성 공정을 거쳐서 뭐 이 원소재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퍼네스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만약에 열강 가공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웜 가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열 처리를 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포징을 하지. 그 포징을 하는데 포징에 여러 가지가 있어. 오픈 다이 포징하고 클로즈 다이 포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포징 방법이 있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가 쭉 설명하도록 할게.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 피니시 처리를 하지. 트리밍을 하고, 트리밍을 하고 나서도 정밀도가 확보가 안 되면 기계 가공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2차 가공으로 또 우리가 열 처리를 하지. 왜냐하면 단조 공정 중에 어떤 이 소위 잔류용력이 존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잔류용력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 포징 공정을 하면서, 다단계 공정을 하면서 결국에 앞전의 공정에서 만들어졌던 변형률이 뒷공정에 가면서 합쳐지면서 혹시 찢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풀림 처리를 해가면서 다단계로 우리가 포징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열 처리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척을 해서,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출하를 하겠지. 그래서 우선 트리밍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게요. 트리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포징이 피니시 포징까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 소위 그 단조품에 붙어 있는 플래시들, 살들이 남아 있거든. 그런 살들을 갖다 나이프 엣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내는 과정, 그래서 깨끗이 피니시하는 과정, 그 과정을 트리밍이라고 그래. 한번 여기 보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펀치야. 그 다음에 이건 다이고. 그래서 이 다이하고 펀치 사이에 이제 소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펀치를 밀고 내려와. 이 그림이지. 지금 이게 이제 밀고 내려와. 밀고 내려오면 여기 트리머의 요 나이프 엣지하고 펀치의 요 나이프 엣지하고가 시어링을 하면서 이걸 플랫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걸 멈춰서 떼어줘야 되는 그걸 트리밍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트리밍 작업이라고 그래. 이런 플래시들은 다시 어떻게 하면 되지?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슬러그, 이 플래시들은 어떻게 해? 나중에 다시 용선로나 전기로 같은 데다가 고철로 집어넣어서 다시 리사이클링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다이 포징하고 일종의 클로즈 다이 포징을 잘 이제 접목한 그런 업세팅 공정인데, 이런 볼트 헤드를 만들고 싶다. 그런 걸 헤딩 공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어떤 헤드 모양을 형성한 거예요. 형성. 뭐 이런 모양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모양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겠지. 이런 걸 이제 업세팅, 헤딩 포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롤 포징도 있어. 예를 들면 이제 봉제를 집어넣으면 롤러가 돌면서 이쪽에 단조 공정처럼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우리가 요 롤과 요 롤 사이에 빈 공간에서 일종의 이 볼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이제 볼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요런 걸 갖고 이제 스퀘어 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볼을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피니시 공정에 가서 연마해서 정밀볼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사각으로 이렇게 블랭크가 들어오면 이것들을 때려서 이 다이 속에서 때려가면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볼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볼이 만들어지면 얘를 또 피니싱 공정에 가서 연마해서 정밀볼을 만들지. 이렇게 만들어진 볼들이 베어링 볼에 우리가 사용이 되지. 그 다음에 레디얼 포징이라는 게 있어. 지금 요거 보면 요게 일종의 다이거든. 다이인데 이 다이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아래 위로 왕복 운동을 해. 얘를 회전시키면 얘가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면서 때려줘. 그래서 이게 회전하면서 때려줘. 그 대신 소재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 소재를 집어넣고, 그래서 이 소재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요 속에 맨드레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깥 부분과 안쪽을 같이 우리가 반경 방향에서 충격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성형 작업을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예를 들면 튜브가 있었다. 레디얼 방향으로 때려줘.
회전을 하면서 그러면 반경이 큰 거를 반경이 작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 속에다가 적절한 맨드레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적절한 무늬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거를 갖다가 레디얼 포징, 스웨이징이라고 그래. 스웨이징 작업. 그래서 이렇게 포징을 할 때는 냉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열간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열간에서 보통 한다고 그러면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온도 수준에서 이런 온도 수준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우리가 포징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단조 공정에서도 결함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리브하고 외부 이 리브 캐비티하고 이 외부 캐비티에 이 앞전 단계에서 이 블록 포징이 제대로 잘 돼서 소재 양들이 제대로 분배가 됐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리브에는 소재가 많이 분배되고 이 외부 쪽에는 소재가 적게 분배되었다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포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는 이 외부 부분에서는 이 소재들이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좌굴이거든. 그러면서 계속 단조를 하게 되면 이 좌굴된 부분이 겹치면서 겹침 결함들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이 리브하고 외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 외부 부분에 이제 이 소재가 많이 배분됐었다고 치면 단조가 되면서 이미 만들어진 이 리브 단조된 부분에 외부 쪽에서 단조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단제품에서 크랙 발생을 유발시키고 제품의 불량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결함들이거든. 그래서 이 단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캐비티들의 크기에 따라서 앞전 단계에서 블록 포징을 잘해서 소재 분배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메탈 플로우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결함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메탈 플로우가 원만하게 일어나서 변형률들이 균일하게 발생되도록 그리고 금형 내부 캐비티에 잘 충진되도록 하면 이런 결함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참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금형의 코너 부분에 예를 들면 이 반경을 어느 정도 줘서 메탈 플로우가 생길 때 예를 들면 찢어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마찰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메탈 플로우가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단조품의 결함이 없이 우리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그러한 단조품을 얻어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포징을 하게 되면 프레스를 쓴다고 하는데 다양한 프레스들이 있어. 뭐 유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스크류식 프레스,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엔진을 이용한 그런 뭐 해머 프레스, 뭐 여러 가지 프레스들이 있고, 걔네들의 이제 작동 속도들이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포징을 할 수 있지. 그다음에 포징을 할 때도 아변에서 마찬가지로 포징력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그 포징력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여기서 시그마 F는 유동응력이고 요 A는 그때 다이의 단면적이고 이 단면적은 플래시 부분까지 포함을 해요. 플래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 포징을 할 때 물건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부분에서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 만들어질 때 다단계로 하기 때문에 요 끝에 이렇게 플래시들이 나와 있어야 금형하고 금형이 작업을 하면서 소재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수 있거든. 그래서 형단조할 때 이제 플래시가 필요한데 실제 유동응력하고 단면적에다가 결국 쉐입 팩터를 곱해서 우리가 단조력을 산출을 하는데 이 쉐입 팩터는 3에서부터 한 12 사이의 값을 우리가
보통 선택을 해. 그러니까 플라스틱 플로, 소송 가공을 하는데 필요한 응력이 시그마 F라고 하고 단면적이 이거라고 그러면 쉐입 팩터로 KF를 3에서 한 12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동전 같은 거를 만들 때 동전 같은 거는 플랫이 없이 앞놈, 순놈, 다이 사이에다가 소재를 놓고 압착을 해서 단조를 해서 우리가 동전을 정밀하게 새기는데 그때는 이 쉐입 팩터가 6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모양,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한 12 정도까지도 된다. 그 다음에 단순한 경우에는 한 3 정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을 한번 비교해보면 포징 같은 경우는 금형만 잘 만들어 놓고 공정만 확실하다면 안전하다면 뭐 때리면 때릴 때마다 한번 쿵쿵쿵쿵 때릴 때마다 제품이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굉장히 유용하지. 그래서 한번 보자고. 여기가 생산량이야. 10,000개야. 그래서 보면 포징 할 때 보면 머티리얼 코스트, 이 머티리얼 코스트는 변하지 않지. 뭐 1개를 만들든 뭐 100개를 만들든 소재비는. 근데 금형비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소량을 만들 때는 포징을 하면 안 되지. 왜 그러지? 금형비가 비싸니까. 그전 대량 생산을 하면 금형비를 쉽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포징 재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금형 만들어 놓으면 스킨서부터 뭐 커넥팅 로드, 아까 우리 크랭크샤프트 이런 거 봤듯이 우리가 금형을 가지고 찍어내면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또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넥팅 로드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생산한다고 했을 때 경제성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자, 여기 보자. 포징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10만 개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공정 중에 포징이 제일 좋지. 그 대신 소량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걸 알 수 있지. 만약에 내가 다이 캐스팅을 한다. 이렇게 돼. 다이 캐스팅도 금형을 쓰잖아. 물론 다이 캐스팅 금형은 포징 금형에 비해서 강도가 낮은 거를 써도 되지. 그렇지만 결국에 다이 캐스팅은 대량 생산을 하는 데서는 포징보다는 유리하지 않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이게 정밀 주조법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굉장히 비싸지. 그지? 그 다음에 퍼머넌트 몰드 캐스팅. 이 퍼머넌트 몰드 캐스팅도 뭐냐면은 금형강으로 얘의 금형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주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샌드 캐스팅.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비교해 보면 이 소위 포징 방법이 굉장히, 그 다음에 포징이 이런 캐스팅보다 좋은 건 뭐지? 샌드 캐스팅보다 좋은 건 가공 경호가 이루어지고 가공 변질층이 좋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의 수명, 강도, 품위 이런 것을 아주 우리가 좋게 가져갈 수 있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소선 가공 공정, 단조 공정은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공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압출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자. 압출 공정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그 인젝션 하는 데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플라스틱 소재를 소위 열 가소성 소재의 1차품, 이런 파이프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만든다고 그럴 때 이제 압출을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 공정과 유사한 거야. 자,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게 금형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을 우리가 소위 이 보강해 주는 놈들이 있어. 이제 컨테이너지. 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압출을 할 때는 그 소위 금형을 통해서 이 녹색 소재를 이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잖아. 어떻게 밀어내냐면 컨테이너 속에서 이 프레스 스템을 이용해서 일종의 피스톤이고 이게 실린더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밀어내니까 이 소재가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여기서 엄청난 반경 방향의 응력을 받겠지. 물론 엑시얼 방향의 응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다이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레디얼 스트레스, 엑시얼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소재가 밀려나가면서 여기서 엄청난 마찰력이 작용할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견뎌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다이를 만들 때 싱글 실린더 형태로 만들면 소위 강도 유지를 못해. 그 다음에 강성 유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복합 실린더 형태로 이런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다이를 감싸지.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소재비가 비싸잖아. 다이 머티리얼은 비싸거든. 컨테이너 머티리얼보다. 그래서 복합 원통 형태로 우리가 이 익스트루전 다이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 자, 그래서 이 소재를 우리가 이제 프레스 스템으로 밀어내는데, 즉 피스톤으로 밀어내는데, 더미 블럭을 놓고 이렇게 이제 밀어내. 이때 이 다이 빨간 것의 단면의 모양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압출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압출품들이 많이 쓰이는 게 이 건축, 건설 기자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 특히 이제 알루미늄 소재 같은 거 보면 뭐 창틀 같은 거 이런 거, 자동차 프레임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우리가 압출로 해서 만들어. 그래서 이제 압출을 할 때 이거 봐봐. 프레스 스템을 가지고 다이가 여기 있고 소재가 있을 때 이렇게 밀어내는 거를 우리가 그냥 압출 공정 또는 직접 압출 공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워드 익스트루전 또는 이제 인디렉트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데 간접 또는 후방 압출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봐봐. 이 더미 블럭은 여기다 놔두고 소재도 놔두고 이 다이를 이렇게 컨테이너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얘를 빼는 경우가 있어. 이게 간접 압출법이지. 이 프레스 스템하고 이 다이하고 소재가 있으면 이 소재하고 이 컨테이너 속에 실린더 속에다가 유체를 집어넣어. 그지? 그러니까 얘를 밀면 어떻게 되지? 유체에 소위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가 걸리지. 그래서 그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가지고 얘를 밀어내는 거지. 그런 걸 하이드로스태틱 익스트루전이라고 그래. 이런 하이드로스태틱 익스트루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다이하고 소재가 마찰력을 극심하게 여기서 받는데 다이하고 소재가 이 부분에서 마찰을 급격하게 줄일 수가 있고 아주 깨끗한 면을 갖게 우리가 압출을 해낼 수 있겠지. 그 다음 여기 보면 소재를 할 때 앞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밀어내는 측면 압출 방법도 있어.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압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출을 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위 이 금형이 예를 들면 여기서 뭘 받아? 압출 압력을 받겠지. 그지? 그래서 그 압출 압력을 우리가 슬랩 메소드를 또 이용을 하면 계산을 해낼 수 있거든. 그래서 단순하게 슬랩 메소드를 또 이용을 해서 이게 압출 압력을 계산해. 물론 이 압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압출각 알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이게 이렇게 90도가 될 때 이렇게 예각이 될 때 다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것이 함수일 거고 당연히 소재와 다이 사이의 마찰력의 또 함수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돼? 역의 단면적이 A0라고 그러고 역의 단면적이 AF라고 그러면 리덕션 오브 에리아의 함수겠지. 즉 압출비의 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소재가 냉간이 되든 열간이 되든 유동력 그것의 어떤 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압출압력을 산출하면 이렇게 유도가 돼. 그래서 압출압력은 다이앵글, 압출비, 그 다음에 윤활 조건, 압출 온도의 함수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압출할 때 압출비는 이렇게 최대 400까지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압출 속도는
이 정도까지 줄 수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마찰이 문제가 되는데 윤활제를 쓰는데 이제 고체 윤활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유리나 흑연들을 사용을 한다. 이 압출할 때 결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 그 결함은 이제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이 압출 소재 표면에 뭐 산화가 있었다, 또는 스케일이 껴 있었다, 거기에 스크래치들이 있었다, 크랙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압출품에 나타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압출할 때 보면 여기 마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볼까?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듯이 물이라는 것도 보면은 어떤 오리피스를 만나면 이렇게 휘어서 스트림라인을 형성하면서 빠져나가잖아. 메탈도 결국에는 여기서 압력을 줘서 소재를 밀어내면 얘도 메탈 플로어 라인을 형성하면서 빠져나가게 되겠지, 이렇게. 그게 바로 이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부러 실험을 한번 해봐서 동그란 소재였다. 반을 딱 잘라서 그 단면에다가 이렇게 그리드를 새겨 넣었어. 그리고 다시 두 개를 합친 다음에 이렇게 압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결국 이 그리드들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드가 형성된 거를 볼 수가 있어. 결국에 여기 이제 마찰각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메탈 플로어 라인이 이렇게, 이건 비교적 괜찮거든. 메탈 플로어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져 빠져나가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메탈 플로어 라인을 보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메탈 플로어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면서 전단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거든. 즉 여기 이 부분은 메탈 플로어가 계속 생겨도 빠져나가지 않고 머무르는 곳이 생기거든. 이걸 데드메탈 존이라 그래. 바꿔 얘기하면 소재가 전단이 생기면서 찢어지면서 빠져나가. 결국에 이 결과는 여기에 표면 품위에 영향을 미치겠지. 압출품의 디펙트를 만들어내겠지. 데드메탈 존이 더 크지. 더 나쁜 영향을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이 소위 압출각, 그 여기에 프릭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데드메탈 존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압출품의 디펙트들이 생기게 되겠지. 이렇게 이제 압출할 때 온도도 소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핫 익스트루전 한다면 이렇게 이제 온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핫 익스트루전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 핫 익스트루전을 할 때 또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압출품에 이렇게 예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안 좋거든. 응력주증이 생기면서 금형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면 금형의 수명이 떨어지게 되고 실제 압출품도 여기서 정밀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서 결국 불량들이 생기게 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캐비티가 있는 부분을 만들 때도 좀 시메트릭하게 좀 분배되도록 하는 게 압출 효과도 좋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응력 집중도 방지하고 금형의 수명도 오래 갈 수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압출을 하게 되면 결함들이 생겨.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압출할 때 온도를 잘못 맞춘다든지 마찰이 너무 심한다든지 압출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게 되면 표면에 크랙이 생기고 찢어짐들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런 표면의 찢어짐과 그런 크랙이 생기는 것은 왜 생기냐면 압출 다이에다가 소재를 집어넣을 때 소재를 결국에는 깨끗하게 가공을 해서 집어넣는 경우하고 녹이 막 쓸어있고 여기 뭐 표면에 뭐 갈라진 부분이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피스 피니시가 깨끗하게 그 다음에 균형이 잘 맞게 해서 정밀하게 소재를 이제 집어넣고 압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또 압출할 때 어떤 게 벌어지냐면 봉제를 만들 때 우리가 주조를 통해서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주조를 하게 되면 파이핑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바로 이렇게 프릭션에 의해서 생긴 이 데드메탈 존이 일종의 파이핑 현상하고 비슷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나중에 빨려 들어가.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 압출돼 나오면 이것들이 어떻게든 압착이 되면서
결국에 이런 파이프들이 압착이 되면서 여기에 존재하게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것들이 디라미네이션 효과를 하면서 벌어지게 됐지, 압출품들이. 그래서 그런 데드메탈 존이나 서피시 피니션 디펙트 이펙트 때문에 이 압출품에 이렇게 테일 파이프들이 생기거나 그런 악영향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출품을 잘라놓고 봐. 압출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이렇게 반을 딱 잘라놓고 보면 요 속에 이게 캐비티들이 생기거든, 소위 요렇게. 왜 그러지? 압출할 때 보면 다이가 여기서 져주면서 이 반경이 큰 것들이 반경이 작게 소성 변형돼서 나오니까 이 레디알한 방향으로 그 응력이 걸리게 되잖아. 우리 지난번에 이 봉을 갖다가 레디알 하중을 주게 되면 센터라인 속에서 2차 텐사일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캐비티가 생긴다 그랬잖아.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여기서 이런 게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소위 파손에 영향을 미치겠지. 그래서 이런 그 중심균열, 이런 걸 쉐브론 균열, 이런 거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에 메탈 플로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이 압출각을 잘 조절해야 되고 프릭션을 잘 조절하고 압출 속도와 또 압출 온도를 잘 맞춰서 우리가 압출이 되도록 공정 설계를 해야 되겠지.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설계 프로젝트로 제공됐었던 인발 공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 자, 이게 이제 인발 다이야. 인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재가 있으면 익스트루전은 뒤에서 밀었잖아. 또는 다이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잖아. 근데 인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재를 출구 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다이 사이로 이렇게 이 제품을 뽑아내는 그런 공정을 인발 공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A0라고 하는 단면적을 갖는 소재를 AF로 다이에서 뽑아내. 이때 요 알파가 다이각이야. 그래서 인발 공정은 주로 이제 이 어떤 그 선을 뽑지. 그러니까 전선 같은 거를 뽑는 그런 이제 공정인데, 예를 들면 이 선을 뽑을 때 보통 통상 이 강제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구리선 같은 거, 이런 강제, 이런 전선 같은 것은 최소 지름 한 25미크론 정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뽑아낼 수 있고, 이때 인발 속도는 한 50m/s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뽑아낼 수 있고, 이때 이제 인발 다이의 그 마멸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인발, 그 다음에 좋은 인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마찰제로, 그러니까 윤활제로 이런 유리나 흑연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그 다음에 인발은 A0에서 AF로 인발을 할 때 단만 감소율을 보통 1회에 한 이 정도 우리가 단만 감소율을 우리가 없도록 이제 인발을 하고, 예를 들어서 A0에서 파이널 프로덕트로 단면 감소율을 크게 줄이고자 할 때는 다단계 공정으로 역시 인발을 수행을 해. 보통 이제 인발에서 최종 목표는 이 고부가 가치 있는 것은 결국 세선 뽑기거든.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또는 타이타늄 원로이나 동선이나 은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4미크론까지 우리가 뽑는데, 요새 이제 디바이스들도 이제 마이크로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음향기기들도 굉장히 작아졌지. 그래서 작은 스피커를 이제 우리가 만들고 보청기를 만든다 그러면 성능이 좋은 그런 보청기 같은 것을 만들 때 세선들이 또 필요하거든. 그런 세선 뽑기를 하면 부가가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렇다면 4미크론이 아니라 1미크론에 이렇게 세선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인발 기술들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기술들이 될 수 있지. 이 인발 작업에서도 결국 인발 압력, 이 다이아 걸리는 인발 압력을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게 중요한데, 역시 슬랩 메소드를 쓰면 우리가 이제 인발 압력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출구에서의 응력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역시 여기서도 다이 앵글, 단면 감소율, 그다음에 마찰 계수, 인발 속도, 인발 온도의 함수로 우리가 이 드로잉 할 때 이 소지 출고에서의 응력을 이렇게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인발 응력을 갖는다면 인발력은 이 단면적을 곱하면 이렇게 해서 인발력이 얻어지겠지. 여기 보면 이제 y라고 하는 것은 유동 응력이지, 그지? 그래서 이제 스트레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얘는 결정이 되는 거지. 이 인발 다이의 형상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안내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벨 모양으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소재가 이렇게 빨려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가이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에는 이 선의 와이어의 굵기를 이 결정하는 이 랜드부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윤활이 이루어지면서 소승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선의 굵기가 다이아미터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출고부에는 이렇게 릴리프 앵글 여유각을 둬서 이 인발 다이의 마멸을 될 수 있으면 적게 받도록 우리가 다이를 이렇게 설계를 해. 이런 이제 인발 다이는 익스트루전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컨테이너 속에 컴파운드 실린더 모양으로 우리가 조립돼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인발 다이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으로 이제 만들고, 그 외피에 예를 들면 이 스틸 케이싱을 만들어서 우리가 복합 원통으로 제작을 해. 바꿔 얘기하면 얘하고 얘를 조립할 때는 결국에 얘는 차갑게 하고 얘는 뜨겁게 해서 결국엔 조립을 할 수 있거든. 바꿔 얘기하면 얘하고 얘 사이에 죔새가 있지, 원래는. 얘는 이 인발 다이의 외경은 다이아메타가 만약에 기준 치수가 1이라면 1보다 크게 만들지. 예를 들면 1.1로 만들고, 예를 들면 이 케이스 컨테이너의 이 직경은 0.9로 만들면은 결국에 죔새가 0.2만큼 있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죔새는 열박음을 통해서, 얘는 차갑게 하고 얘는 뜨겁게 해서 열박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죔새를 갖는 인발 다이를 컨테이너에 조립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복합 원통의 형태로 인발 다이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죔새를 주니까 잔류 응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이 다이 부분에는 압축, 반경 방향으로 이제 압축 응력이 작용을 하는데, 인발을 할 때 어떻게 반경 방향으로 인장이 작용하니까 서로 상쇄되면서 이 다이의 수명을, 우리가 이 포티그 라이프 수명을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인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구조로 조립이 되지. 인발 다이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초경으로 그 인서트를 만들고, 컨테이너는 이제 강제 케이싱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이 인서트를 고속도강으로 또 우리가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인발 다이는 보면 결국 이제 세선 뽑기나 이제 와이어를 이제 인발을 쭉 할 때 결국 이제 이 엔터링 부분, 어프로치 하는 부분하고 이 랜드 부분에서 마멸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윤활제를 사용을 하는데, 내마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TIN 또는 TILN, 그래서 PVD를 이용한 코팅 작업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밀 인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멸 효과도 좀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초음파 진동을 유발하면서 우리가 이 인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마멸성을 높이기 위한, 그 다음에 정밀 인발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수행을 해.